그러면 라운드테이블에 대한 토론으로 한국연구전의 김만중 실장님과 우리 경북대학교 태주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라운드테이블. 카메라 때문에 책상이 없습니다. 테이블이 없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먼저 멀리서 한국연구전에서 이렇게 토론해주러 와주시는 김만중 실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태주 교수님 말씀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바로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너무 부담스러운데 내용을 너무 잘 몰라서 그래서 실례가 안 된다면 해주 교수님 먼저 말씀 주시면 저도 이제 그걸 맞춰서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보여주실까요? 그럼 순서를 조금 또 마지막에 좀 너무 위치도 이렇게 돼 있을까요? 그러면 태주 교수님께서 몇 분 정도 할까요, 선생님? 5분 5분이요. 알겠습니다. 신강철 교수님께서 말씀 못하신 거를 좀 더 덧붙이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시간 맞추겠고요. 사실은 이 학문 분류 체계의 문제는 그 근대적인 문제고 근대 체계 속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정을 보게 되면은 계속 좀 증축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오늘날 이제 학문이라는 것 자체가 근대적인 이 학문이라는 것이 문과학문이 출현했을 때의 상황과 완전히 달라졌는데 계속 지금 오늘날에도 그 체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지금까지 보면 증축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게 지금까지는 이루어져 왔는데 이 컨텐츠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이제 증축 개념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많은 연구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시스템은 지금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가 이제 오늘 이제 나오는 이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결국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문제는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사실은 일종의 학문 영역 혹은 연구자들 간의 일종의 장투쟁이라든가 아니면 헤게모니 투쟁이 있겠죠. 왜냐하면은 연구 대상이라는 거, 연구 방법론에 대한 문제들을 다 소유하고 싶어하고 배타적으로 접근하는 상황 속에서 뭔가 새로 들어왔을 때 기존의 체제를 계속 붕괴시키고자 균열내고자 하는 시도들을 공통적으로 좀 막아내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그런 심정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도 지금 이 문화 콘텐츠 학이 계속 이렇게 주변부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연구 대상이냐, 연구 방법이냐, 연구 목적이냐의 문제에 따라서 학문에 대한 문제를 항상 나눠왔었지만 사실 오늘날의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상황을 본다 해서 우리가 쫙 보면은요, 이게 계속 중첩되어 있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모든 문과학문 영역 속에서 다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배타성을 말하는 것은 이제는 좀 의미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실적인 문제로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구조라든가 판을 바꾸지 못한다라면은 그게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걸 못한다라면 결국은 이 구조 속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까 이제 신 교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죠. 인문학이나 복합학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저도 인문학에 대한 인문학에 편입돼야 된다는 것을 저도 이제 신 교수님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합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은 이 콘텐츠에 대한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다음날 출발점이 인문학 선생님들이 시작했다는 것은 저는 불변의 사실을 생각합니다. 그 용어가 어디서 탄생됐던 간에 그것이 학문 영역으로 한국 사회에서 학문 영역에 들어왔을 때 그것은 인문학 학자들의 역할이 있었고 그거로 인해서 계속 확장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말씀들 하실 수 있겠죠. 그럼 콘텐츠가 이제 그런 인문학만의 어떤 영역, 어떤 대상이냐라고 봤을 때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는 다양하게 활용되지만 가령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디어라는 영역에 대해서 지금 누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느냐에 대한 말은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미디어 연구에 대한 문제는 사회과학이라든가 아니면 기술공학적인 영역에서 독점을 해왔고 실제 그리고 미디어 연구와 관련된 학문 분류 체계는 사실 그 영역 속에서 좀 연구자들에서 세팅을 해왔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인문학자들이라든가 예술학 하는 분들도 다 미디어 연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 맥락 속에서 콘텐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연구를 할 수 있겠지만 분류 체계 속에서는 어디에 포진을 줄 거냐의 문제는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콘텐츠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결국은 후속 세대라는 관점 속에서 연구재단의 어떤 그런 지원 사업을 한다든가 프로젝트 수행함에 있어서 어디에서 수행을 하게끔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국가라든가 공적인 차원에서 이 장은 좀 마련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의 어떤 논의의 중요한 시사점인 것 같고요. 특히 뭐냐면은 이 콘텐츠학 연구자들이 가장 지금 갖고 있는 어려움들은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어떤 주제를 내가 원하는 그 어떤 분류 체계 속에서 내가 심사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은 동일하게 콘텐츠에서도 영화를 다루고 실제 영화라는 것도 분류 체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화를 실제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영화학을 전공한 사람과 콘텐츠학을 전공한 사람이 동일하게 영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심사를 받고자 했을 때 본인들이 원하는 영역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런 우리가 착각들을 많이 하죠. 아니 콘텐츠로 얘기되는 것들은 기존에 다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학문들은 다 학문 장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실은 그 연구재단에서 아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심사라는 거라든가 선정에 대한 과정이 절차적인 투명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속에서 어떤 것이 선정되고 탈락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어떤 그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가 지금 한 20년 지금 가까이 지속되어 온 상황 속에서 오늘 이제 제 기억으로는 연구재단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이렇게 말씀 들어주시는 경우는 이렇게 좀 이례적인 것 같아서 이런 입장,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신 입장을 다시 한번 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걸로 토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런 되게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하길 잘했죠. 뭘 궁금해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고, 물론 이제 제가 사랑하는 그 윤동욱 선생님 요청으로 오늘 일정이 좀 안 맞았어요. 이게 분명 괜히 바쁜 척 하는 게 아니라 꼭 들어드려야 되는 이제 선생님이라서. 근데 그 오면서도 이제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도 좀 제가 너무 일천해서 그런 부분도 좀 물어보고 짧은 시간이라서 제가 솔직히 파악은 잘 못했고요. 이제 말씀 주셨던 이제 두 분의 앞서 이제 발표해 주신 우리 교수님하고 이제 토론해 주신 교수님 말씀부터 일단 좀 시작을 하면 제가 맨 처음에 놀랐던 거는 학적 위상이라는 표현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학이라는 분야가 이렇게 많은 학과들이 설치되어 있고 지금 이 자리에 많은 학회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위상을 논해야 되는가라는 거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위기의식으로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면이 구체적으로 위기일까라는 것도 솔직히 저는 감은 잘 안 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선 그 우리 태지오 교수님께서 이게 이제 근대적인 이 학문 분야 분류 체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저는 사실 전근대적인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학문 분야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한 일입니다. 연구재단에서 국가 차원에서 학문 분야가 이렇다. 문화 콘텐츠학은 이만큼의 위상이 있으니까 대분류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학문 분야 분류 체계라는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R&D를 하는 데 있어서 통계를 내기 위한 표예요, 그냥. 가장 연원은 OECD에서 1963년도에 만들었던 프라스카티 매뉴얼이라는 분야 분류가 있습니다. 그걸 만들었던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R&D를 얼마나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그냥 살펴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고요. 이거를 각국들이 차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아마 미국이나 프랑스 이 정도 나라들에서는 이런 분류 체계를 정부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 연구재단도 곧 없애야 돼요, 이 시스템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관에서 주도한다는 게 되게 말 한 대로 되게 올드 패션드한 일이잖아요. 학문의 자유를 관해서 이거 학문은 이 정도 분류다 아니다라는 거는 되게 잘못된 생각이고 근데 왜 너네는 갖고 있어? 라고 질문을 하시면 지금은 뭘 위해서 갖고 있냐면 이건 순수하게 펀딩을 위해서 갖고 있는 겁니다. 어느 분야로 들어왔을 때 누가 평가를 하게 할 것이냐. 근데 이제 아마 답답해 하시는 부분들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쓴 이 논문 자체를 제일 잘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분들인데 이상한 분들이 배정이 돼. 이쪽 분야를 쭉 해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떨어져 있는 분들이 와. 근데 그거는 피어 리뷰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조금 서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R&D 지원을 할 적에 피어 리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평가라는 거는 피어입니다. 피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거나 딱 내 분야를 계속 갔던 사람이 아니라 동료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연구 과제를 평가한다는 것은 이게 펀더블하다 안 하다라는 정도를 보는 것이지 이 연구자가 되게 훌륭하다 안 하다를 평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학문 분야의 위상처럼 평가 자체도 그 계획이 이번에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어떻다라는 것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 당연히 리터러시는 있어야 되는데 딱 맞는 정합성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개념 자체가 아닙니다. 원래 R&D 평가가 제가 평가 관련해서 질문하신 분한테 늘 알려드리는데요. 이건 동료들이 보는 거예요. 동료들이 보고서 아 이런 과제를 하면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동료로서 평가를 해준 거예요. 간혹 내가 과제를 딱 특히 이제 그 우수학자 연구자분들이 그러세요. 내가 냈는데 내 후배 고수가 평가를 하더라.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보고서 주변에서 봤을 적에 이게 펀더블한지 아닌지를 의미를 찾는 것이지 그 연구자의 역량을 평가하거나 이런 건 아니다. 그래서 저 이제 두 가지 학문 분야에 대한 그 이해 그리고 평가라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제가 왔으니까 기술적인 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궁금한 거는 여기서 한번 이쪽 학회에서 또는 문화 콘텐츠학과 관련된 그 연구 분야 분류 신설에 대한 요청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과거에? 아까 제가 우리 인동 선생님 얘기로는 잘 본인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고요. 과거에 이제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단은 그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 요청에 대한 내용들은 다 공지가 되어 있고 해마다 한 번 정도를 합니다. 5월 정도에 아마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럴 적에 이제 선행돼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안에 있는 크라이테리아가 있어요. 이제 이 크라이테리아는 뭐냐? 기본적으로 요걸 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문 분야라는 것이 이 문화 콘텐츠하고는 뛰어나니까 대분류화 이게 아니라 우리가 펀딩을 하고 있을 때 전체의 스케일을 보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구조들이 뭐냐면 위계성도 보고요, 수용성도 보고, 차별성 그리고 파급 효과 크게 네 가지를 이제 말하자면 그 검토를 해서 아 신설합시다, 맙시다 이걸 결정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위계성이라는 거는 이제 뭐 대충 예측하시겠지만 이쪽에 있는 볼륨이 그 정도 되느냐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아까 학회들이 세 군데가 나와 있는데 연합학회를 구성을 해서 전체 문화 콘텐츠학을 갖고 있는 학생들과 연구자분들이 어느 정도의 볼륨을 갖고 계신지 그것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아까 우리 신 교수님께서 이제 이번에 하고 또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했는지를 나중에 묻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그 수용성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제가 두 번째 크라이테리아가 수용성이 그 분야에 있는 연구자들이 아 이게 학문 분야로 올라갈 만하다라는 것들을 얼마나 다들 공감하고 있냐. 예측하기에는 아 누구나 자기 학회가 올라가기를 바라겠지라고 예측하시시면 그렇지 않아요. 교양학회 같은 경우가 지금 몇 년차에 걸쳐서 쭉 하고 있는데 학회 내부에서의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지금 계속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억셉트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학회 내에서 아까 인문학 분야가 시작을 했으니까 요즘 달라졌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 내부적인 그 담론 형성이 좀 많이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위계성을 볼 적에는 당연히 아까 실제로 손해보고 있는지도 데이터도 있으셔야 됩니다. 학회원들이 실제로 그러면 다른 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예술비평은 딱 파트가 있으니까 예술비평 연구자랑 비교하기가 좋잖아요. 예술비평 연구자들이 전체 냈던 선정률과 문화 콘텐츠 학회에 있는 학회 구성원들이 냈던 선정률을 비교했을 때 이쪽이 현저히 떨어지는지 에비던스가 있느냐 혹시 느낌은 아닌지 그런 것들은 짚어보셔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저도 지금 아 여기가 그쪽에서 내면 더 안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드는 게 뭐냐면 저희 평가 시스템 중에 리뷰 보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사실은 학문 분야보다 리뷰 보드에 대해서 그 평가를 운영할 적에 패널을 구성하는데 결정적인 이 잣대인데요. 리뷰 보드 안에는 디지털 콘텐츠학과 문화 콘텐츠학이 따로 별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합단 안에 저희가 세 개 단이 있거든요. 인문학단, 사회과학단, 복합단, 문화인복합단이 있는데 복합단 안에 이쪽 디지털 콘텐츠랑 문화 콘텐츠가 따로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과연 그쪽으로 갔을 적에 더 선정률이 떨어질까? 이거 분명히 비교해서 통계를 들고 말씀을 하시는 게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만 비교를 할 적에는 조금 뭐 모든 과학적인 비교가 그렇듯이 다른 조건들은 좀 맞추셔야겠죠. 실제로 연구 업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사한 연구자들 인지를 좀 하나 두고 서로 비교하는 것들도 좀 필요하겠고요. 그런 데이터들을 좀 모으셔서 위계성에 대한 것들을 좀 확보를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용성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학회의 자리 이런 모임들을 자주 여셔서 서로 아까 중간중간 이제 아마 제 느낌은 되게 뭔가 이렇게 되게 조심스럽게 이건 내 생각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이 전체 많은 분들의 생각으로 좀 확산돼서 그게 형성되어 있다면 그게 바로 수용성을 나중에 어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요. 차별성은 제가 이건 좀 무식해서 그 문화 콘텐츠학 그러면 뭐 신문 방송학에 있는 영역, 예술학에 있는 비평 영역 이런 것들하고 좀 비교할 수 있는 데들이 있는데 그쪽과 비교했을 적에 여기 학문 분야가 어떤 측면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좀 그것도 당연히 에비던스를 갖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파급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제가 OECD 프라스카티 마뉴얼을 얘기했던 이유는 원래 학문 분야 이제 보유한 영역에서 이야기를 할 적에 그 프라스카티 매뉴얼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러 분류 체계들이 있거든요. 그게 통용되고 있으니까 그거에 비춰 봤을 적에 문화 콘텐츠 학이 중분류로 가던 소분류로 가던 이렇게 갔을 때 어떤 의미가 있다. 그걸 비춰 봤을 적에 그렇게 풀어 가시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그런 이제 신청의 과정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그 네 가지 중에서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위계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과연 그러면 그 문화 콘텐츠 학회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 학이라는 이 영역이 실제로 크리티컬 매스를 형성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왜 다시 돌아가서 학문 분야 분류라는 건 위상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납부의 문제가 아니고 펀딩을 할 적에 저희가 기술적으로 스케일을 점검하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어느 정도나 되는지 뭐 요 학회 말고 아까 다른 학회들 연합학술 대회를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제 학회들이 활동을 할 적에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특히 신생 학회일수록 보통 이야기하는 이제 모학회 저는 이제 정치학 전공이라서 정치학회가 딱 있으면 거기서 모여서 뭉쳐서 하는 기회들이 딱 하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건의들을 이제 형성을 하는데 이쪽 학회는 이 학회 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걸 물어보지는 못했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이 학회를 열면서 다른 학회들하고 다 같이 한번 하는 자리라든가 그게 아니라 조금씩 좀 이렇게 이분하게 나뉘어 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주합하셔서 그런 것들 형성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정도의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화 콘텐츠학이라는 거에 대한 위상 이런 것들은 연구자 내에서 뭔가 이렇게 그렇게 측정해서도 안 되고 측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라는 말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원래 사회를 자주 보는 편인데 딴 건 못하는데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많이 불러주시는데요. 오늘은 좀 모시기도 너무 어려운 김명주 시장님 모셨고 너무 저희에게 소중한 얘기였기 때문에 감히 조금 더 시간을 더 넘겨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 할 얘기도 많고 더 듣고 싶은 이야기도 많지만 저희가 또 이제 다음 회의와 총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그 라운드 테이블 아마 더 이런 논의하고 저희 의견을 모으는 문화 콘텐츠학자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또 마련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발제해주신 그게 이제 플로어에서 딱 두 분만 식사는 또 일정이 있으지. 말씀해 주시고. 저는 문화예술경영학과 장홍준으로 들어갑니다. 예. 저는 주로 활동하는 분야가 문화예술경영학 분야고요. 사실 문화 콘텐츠학 분야와 매우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문화예술경영학도 예술 경영이라는 것이 학적 위상이 어떤지, 학문 분류 모델이 어떤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연구재단에 있어서는 사실은 경영 사회학 밑에, 경영학 밑에, 기타 경영학 밑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오늘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고 너무 의미 있게 들었고 또 아까 우리와도 공동학회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이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연구재단 측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지금 OECD에서 하는 그 플라스카 모델이 사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위계적 텍사노미거든요. 결과적으로 대분류가 있고 소분류가 있고 그래서 하나의 어떤 항공 분야가 어떤 한 소분류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계적 분류인데 그런 것이 이제 지금의 그 문헌정보학에서 요즘 점점 더 계속 아직까지 보완제로 쓰이고 있지만 대중분류법이라고 태깅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항공 분야가 여러 대분류에 속하는 분야로 속할 수 있게 가끔 한 태깅 혹은 대중적 분류법으로 전환을 한다면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법한 것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되고 있지. 아까 전에 아예 그 지금 분류법을 그럼 분류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펀딩을 어떻게든 일반 펀딩을 어떻게든 잘 나눠줘야 되고 국가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항문이 발전돼야 되고 그것이 공정하게 나눠져야 되는 입장에서 분류가 어찌됐든 간에 체계적으로 돼야 한다면 지금의 텍사노미 방식이 아닌 혹소놈이 그런 대중분류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한다면 지금 여기서 얘기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 특히 융합 통섭을 주제로 하는 많은 항공 분야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더욱더 우리 인류에서 많은 좋은 유용한 연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런 연구들이 더욱더 펀딩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통은 질문은 발표자한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예. 일단 융합학문 분야에 대한 부분부터 이제 마지막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이미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인문사회 총괄실을 맡고 있는데 이 내년도 종합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할 적에도 융합 분야는 오히려 이미 그런 것들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카테고리를 아예 지정을 하고 넣어놓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 OECD 프랑스 카티멘을 제가 언급했던 이유는 그걸 가지고 따왔던 되게 오래된 방식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지금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이거는 저는 에비던스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쪽에 계신 분들이 연구과제를 어플라이 했을 적에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보다 딱 이렇게 오똑소한 영역이 없어서 손해를 보고 있는지 이거 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걸 한번 학교 차원에서도 조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 몇 분이나 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선정률을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제 뭐 대충 그럴 것이다라고 짐작은 저도 뭐 정성적으로는 됩니다. 그러나 경량적으로는 좀 확인해봐야 될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좀 혼돈이겠죠. 뭔가 여러 가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많이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제가 그러니까 주로 인터디시플리너리 영역에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거는 한 10년 전부터 쭉 해오고 있는데 문제는 연구자분들 연구 현장에 안타까움도 좀 있어요. 뭐냐면 스스로 나는 학제간 연구자다라고 아이덴티파이를 잘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원로 교수님들이 아주 날카롭게 얘기하면 나는 원래 그쪽 아니고 정치학자지라고 딱 자기의 그거를 할 적이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좀 더 젊은 세대는 팬시하다고 보지만 좀 클래식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심정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이미 저희가 그 기제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그쪽에 학자분들이 쭉 그쪽에 계시면서 들어온 것들을 잘 평가하고 하셔야 하는데 이분들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시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또 관해서 이게 너무 후진적인 방식이라서 학교 안에서의 자꾸 이야기들을 펼쳐가길 바랐고 그러나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학문 분야 분류 자체는 펀딩에 대한 문제니까 연구자한테 그런 근거를 가지고 요구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예. 혹시 마지막 한 번만 강병 기자 너무 잘 들었으면 정말 궁금한 거 잘 보셨나요? 네. 그러면 저희가 5월에 준비해서 그러니까 에비던스를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해서 매년 지원을 하면 잘 되고 혹시 심사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얘기. 저 외우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2단계로 돼 있고요. 첫 번째로 넘어오면 저희가 연구 현장한테 일단 전문가 검토를 받아요. 전문가 검토를 쭉 거치고 나서 그 전문가 검토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 크라이테리아를 가지고 평가를 거치고 나면 저희가
자체적인 내부 협의체가 있습니다. PM 협의체. 요즘에 좀 하나 바뀌었구나. 그 중간에 전문가 의견들이 오면 교육부에서도 그동안 이제 교육부 얘기를 너무 안 들어줘가지고 교육부가 자기들도 의견을 내는 주체가 돼야 되지 않겠냐 요청을 해서 작년인가부터 교육부 의견도 받아줬어요. 그래서 교육부 의견도 내고 이쪽도 내면 그걸 가지고 PM 저희가 협의체라고 하는데요. 그 자체 내부에 뭐 이렇게 위원들이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그 1단계를 맞춰요. 1단계를 맞춰서 통과가 되면 이제 일단 이거를 저희가 퍼블리시를 해요. 그래가지고 인접학회나 뭐 다른 학교들의 의견을 또 받는 거죠. 이거 맞지 않다 또는 뭐 이런 것들을 받고 그게 끝나고 나면 다음 2단계로 넘어가서 2단계에서 최종적인위원회에 거쳐서 들어가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첫 번째 이 전문가 검토하는 단계에서 잘 넘어와야 그러니까 PM 그러니까 그 심의하는 거에서도 저희도 제가 이렇게 평가했던 것 중에는 한 번도 전문가 의견을 거스렀던 적은 잘 없었어요. 전문가 의견들이 오면 그거를 그냥 그 절차적인 내용들만 좀 보고 참고하고 그러면 혹시 필요하면 밸런스 조정. 그러니까 뭐 세부가 너무 많으면 조금 줄이거나. 근데 이게 가부를 완전히 이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딱 이거 아니야라고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프로세스가 진행이. 그 전문가들은 교수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네. 아니 PM은 또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PM은 내부 사람들이니까요. 누구 재단은 네네네. 이게 아마 뭐 궁금하신 것도 많을 테고 토론이 더 치열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요. 일정 때문에 더 이상 시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오늘 너무 좋은 발제해 주신 희망적 교수님. 예, 그리고 라운드 테이블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저희가 시간이 많이 딜레이가 돼서 폐일식을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폐일식은 오늘 포스터 발표가 있었습니다. 12시 반부터 1시간 30분간 진행이 됐는데요. 포스터 발표, 심사 결과를 발표를 하고 최우수상 선생님을 이제 회장님이 시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우수상은 상금이 20만 원이고요. 국립경북대의 서윤상 선생님께서 선정이 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가 우수상은 두 분을 선발을 했는데요. 네, 그 역시 국립경북대 박성준 선생님, 그다음에 상명대 김한비 선생님께서 선정이 되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장려상 두 분, 상금이 10만 원입니다. 네, 동서대 천식매 선생님과 박기범 선생님께서 두 분이 장려상에 선정이 되셨습니다. 네, 서윤상 선생님께서 대표로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대표로 시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나와주시죠. 네, 회장님. 네. 네, 상장 학문 후속 세대 포스터 발표 부문 최우수상 성명 서윤상 위 사람은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회가 주최하는 2025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회 동계 학술 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5년 12월 27일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회장 강소영.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체해 드립니다. 네, 네, 네. 네,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 다음은 이제 연구윤리 교육인데요. 네, 저희 학회의 편집위원장을 맡고 계신 태주 교수님께서, 편집위원장님께서 잠깐 짧게 연구윤리 교육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연구윤리교육 원래 정말 FM 들어가면은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근데 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시라서 근데 이제 학술대에서 항상 이렇게 거쳐가야 되는 또 이렇게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짚고 넘어가기만 하면 대부분 연구자들께서 잘 지켜주시니까요. 요즘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AI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 학회에서도 그 이슈가 좀 나와가지고 편집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이제 문제가 되어서 게재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감시자 역할보다는 연구자들이 스스로 윤리의식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아마 이 문제는 지금 이제 AI 기본법도 나오고 해서 국가에서 이제 좀 더 학계에서도 이 문제를 그것과 연관돼서 이제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 하는 문제는 좀 더 공통적으로도 좀 아마 이슈가 좀 생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회에서 어쨌든 지금 자체적으로는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표절 문제라든가 이 문제는 당연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 저희 그 편집 그 규정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 다시 한번 좀 체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폐시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네, 폐회사는 네, 지금 현임 회장님이신 네, 강소 네. 아니, 네, 폐시 끝나고 총회를 합니다. 아, 네. 폐회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저기 손님 교수님도 계셔서 조금 아니요 포인트 조금 말씀드리고 예 폐사합니다. 이따 회식합니다. 사요나라 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말 좀 실질적인 지식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따 회식 때 뵙겠습니다.